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혁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결정구조, 결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자 단위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실제 소재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결정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이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속 소재에서. 근데 원자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느냐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간격이 넓고 좀 밀도도 낮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보다 빡빡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 규칙성을 가지고 높은 밀도로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결정질이라고 합니다. 결정질. 그래서 낮은 밀도일 경우에는요,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이 너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정한 영역에 있게 되겠고, 높은 밀도와 규칙 구조일 때 오히려 훨씬 더 안정한,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결정질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 결정질이 아닌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비결정질 또는 비정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밀한 규칙 구조일 때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질 재료를 우리가 크리스탈린 메테리얼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자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정렬되어 있다, 즉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다, 정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금속은 대부분 결정질 재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닌 소재들을 우리가 비정질 또는 이제 벌크 메탈릭 글라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 같은 것들은 예를 들자면 금속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비정질이 되겠고요. 많은 이제 세라믹, 유리가 세라믹이죠. 그래서 많은 세라믹들은 대부분 결정질인데, 아닌 애들은 이제 그 비정질이 되겠고, 몇몇의 이제 고분자들은 이제 결정질, 그래서 고분자는 오히려 비결정질 상태들이 많을 수 있고요. 금속은 대부분 결정질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공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질 재료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결정질 재료는 이런 아까 위에 보는 것처럼 규칙적인 것이 아닌 불규칙적인, 규칙성이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원자들이 잘 정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제 이러한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 빠른 냉각을 했을 때 이러한 비결정질 재료들이 주로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비결정질 재료, 주로 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비결정질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컵들 중에서 좀 이제 고가의 컵들은 크리스탈 소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은 그냥 일반 유리와는 달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리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가가 되겠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은 아니고 거의 90% 이상의 금속은 거의 결정질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결정질, 우리가 아몰포스라고 이야기해서 이 분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챕터에서 이 비결정질을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정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게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일단 규칙성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 꼭지점에 항상 원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7가지의 결정계가 있고 14가지 결정 격자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부분의 금속 소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큐빅 형태만 배울 겁니다. 즉 정육면체만 배우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7가지 결정계는 정육면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직육면체, 그 다음에 이러한 뭐 평행사변형 형태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육면체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면이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큐빅 형태죠. 우리가 이걸 큐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이름을 좀 붙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이 큐빅이라는 것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X축, 그 다음 Y축, Z축으로 이런 축을 일단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축을 설정해 준 다음에 큐빅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여기에서 좌표축의 원점이 되는 부분은 0,0,0에 해당되니까 000이라고 이제 우리가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둘 수 있냐면 X축이 1이고 Y축은 0, 그 다음에 Z축도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는 1, 0,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0, 1,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0, 0,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0,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도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 1,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0, 1, 1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 0, 1이 되겠죠. 이건 뭐 그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그런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1, 1, 1이 되겠죠. 그죠? 가장 정말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 결정 구조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런 제가 가르쳐 드린 개념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다 만들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결정 방위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맨 처음에 이 끄었을 때 이 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향을 무슨 벡터로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끄었을 때 요 원점 부분, 그래서 벡터 꼬리의 좌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데 꼬리의 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 꼬리라고 하는 건 이제 화살표에 있을 때 여기가 꼬리가 되겠고 요 앞부분은 머리가 되겠습니다. 꼬리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나중에 머리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꼬리의 좌표를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꼬리의 좌표를 x1, y1, g1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만약 요 화살표를 읽었을 때는 0,0,0이기 때문에 000으로 그냥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머리의 좌표를 읽어줘야 되겠는데요. 머리의 좌표는 여기에서 포인트 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거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A라고 읽은 이유는요. 뭔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요 숫자로 이제 A, 그다음 0, 그 다음에 요거는 뭐 2분의 C다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읽은 다음에 요 값을 여기서 포인트 2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꼬리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빼면은 요거 A 빼 0 하면 A고 0 빼 0, 0이고 2분의 C가 되겠죠.
네, 그 값을 이제 격자상수 A, B, C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큐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정육면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게 A와 B와 C가 사실 같은 케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A, B, C가 다르거든요. 원래는 길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7가지 결정계 중에서. 근데 우리는 정육면체만 하니까 A랑 B랑 C가 같으니까 사실 A, B, C를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에서 꼬리 값을 빼주게 되면은 바로 뭐 A, B, C로 그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좌표가 2분의 1이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는 1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1, 0,2분의 1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작은 정수값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거는 방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값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숫자에다가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2를 곱해주면 2,0,1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묶게 되면은 2,0,1이 201이 되는데, 왜냐면 컴마도 쓰는 것이 이제 귀찮거든요. 그래서 컴마도 삭제하게 되겠고, 그 대신 여기에서 대괄호로 묶고 쉼표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이렇게 묶고 201 무슨 이제 방 번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이게 방향이라는 거. 방향, direction이에요. direction. 그래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이렇게 끄어진 이 화살표의 방향은 바로 2011이라는, 그러니까 201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정 방위 관계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여기 끄었을 때, 그럼 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는가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좌표만 읽어주면 되거든요. 좌표 읽어줘서 이 포인트 2에서 포인트 1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이제 좌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A 2분의 B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1, 그 다음에 1이니까 이걸 1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게 절반이니까 2분의 1,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A, B, C로 굳이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포인트 2 같은 경우에 여기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y는 y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1,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 또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주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0을 빼면 1이 됩니다. 요 값이 되는데 요 값이 최소 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1, 2가 되는데 컴마는 쓰지 않고 대괄호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 1에 2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잘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410인지 마이너스 411 이런 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보통은 이 마이너스를 위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쓰고요. 1, 2 이렇게 쓰는 게 최종 단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수의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썼던 내용들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줄,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요거를 어떻게 쓴다는 거죠? 위에 이제 바 형태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집합을 나타낼 때는 요렇게 이러한 가로 형태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게 형태가 4, 1, 2도 있을 거고 비슷한 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숫자 야구 같은 거 해보셨나요? 숫자 야구 같은 거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꼭 이 412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124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14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 애들이니까 그러한 이 집합을 나타낼 때는 얘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요 괄호를 써주게 되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바로 이제 큐빅 형태가 아닌 그 HCP 구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주로 이제 큐빅 형태, 즉 이제 정육면체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육각형, 육각 기둥 형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단 딱 두 개입니다. 뭐냐면은 큐빅 형태와 이 육각 기둥 형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금속 소재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큐빅 형태를 나타내고요. 이러한 육각 기둥 형태를 나타내는 금속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 여러 가지 돼 있죠. 바로 가장 큰 인자로 다른 인자로 나눈다, 격자선 곱한다, 벡터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축을 어떻게 긋느냐가 중요한데요. 축을 긋는 방법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축을 4개를 그어야 돼요. 4개를. 왜냐하면 HCP 구조 이런 데서는 육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2개만 그어서 하면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3가지 축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 축을 3개를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G축이라고 해가 위쪽으로 간 축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원바, 투바, 원쓰리라는 방향을 한번 여기에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바, 투바, 원쓰리를 하려면 괄호 당연히 지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서 이 3이 크잖아요. 그죠? 3이니까 이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격자상수를 곱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애니메이션이.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A1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이 3칸인데, 그래서 가는데 한 칸 가는 게 이제 1 가는 건데, 이거에 3분의 1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A2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서 또 2칸을 간 거죠. 그 다음에 A3 방향으로는 요거는 플러스가 요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1만큼 가니까 요쪽으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칸을 올라가면 되니까 한 칸을 딱 올라가면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이제 이 최종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바로 원바, 투바, 원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CP라고 하는 이 육각 기둥 같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축이 평면에서 이 3가지를 가진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총 이제 그래서 4가지의 축을 가진다. 그래서 한 칸씩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가 뭐 잘 이해는 안 되실 텐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공식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요 공식만 UVW인데, 이거를, 자, 우리가 아까 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 A1, A2, A3G 이렇게 총 4가지 축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사실은 A3라고 하는 축은, 예? A3라고 하는 축은 사실은 A1에다가 A2를 더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죠, 사실은. 벡터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2개 더해서 마이너스 붙인 게 A3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요거 2개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를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3라는 축을 실제로 고려하지 않아도 여기 바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공식들은 뭐 이렇게 되겠고, 맨 마지막에 이 축.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렇게 되는 거죠. UVTW라고 하는 게 U는 A1, V는 A2, T는 A3,
W는 이제 G축, 요 축이 되겠는데, UV는 A1, A2로 계산되어서 남아있는 것이고, T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A3에 해당하는 건데, A3는 어차피 A1 더하기 A2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고, G축은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예제를 보시면 쉽습니다. 사실 이게 오히려 더 설명이 어려운 것 같고요. 예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가 어떤 방향이냐를 우리가 한번 답을 맞춰보자는 거죠. 이 방향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을 맞추려면은 처음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꼬리 위치, 머리 위치 이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꼬리 위치, 머리 위치. 자, 그럼 여기에서 꼬리 위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0, 0, 0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선 지금 굳이 A3라는 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넣어주면 되니까. 자, 머리 위치 보겠습니다. 머리 위치.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A라고 되어 있지만 머리 위치 어떻게 돼? 1,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 0입니다. 그래서 1, 1,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적으로 표현하면 1, 1, 0인데 자, 이게 1, 1, 0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1, 0으로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요렇게 이 세 가지 숫자로 쓰는 거는 어떤 쪽에서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큐빅 형태에서는 이 총 세 가지의 축을 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숫자로만 나타내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되지만 실제 HCP는 축이 총 4개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계산은 뒤에서 A3는 안 했지만 단순히 A3는 이제 요걸로 하면 되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축을 3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1, 1, 0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공식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U', V', W''이 각각 1, 1, 0이고요. 요 공식에다가 집어 넣어야만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 넣고 1 넣으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1 넣고 1 넣으면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넣고 1 넣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그대로 이제 뭐 1, 0에 대해 0이라는 값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3분의 1, 그러니까 요건 U 프라임, V 프라임이 아니죠. 요거는 UV이기 때문에 U와 V의 값을 넣어야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0 되니까 여기에다가 3을 다 없애버리면 1, 1, 마이너스 2, 0이니까 결국 이 방향은 1, 1, 2바 제로, 그러니까 1, 1, 2바의 제로라는 0이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1, 2바 제로 방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되면 다른 것들도 다 하나씩 다 결정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깔끔하게 1, 1, 0을 넣는데 요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 공식 그대로 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 방위까지는 사실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 게 바로 이제 결정면입니다. 사실은 이제 결정면이 훨씬 중요하죠. 자, 이 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면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 소재가 가지는 대부분의 특성들을 결정지어주는 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결정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원리는 뭐냐면요. 이 면의 이름은 뭘로 정해지냐면 면 위에 있는 다양한 직선들은 면을 특정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이게 엄청나게 많죠.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이 면을 특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의 수직한 방향을 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의 수직한 방향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 면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면의 이름은
이 면에 수직한 이 방향, Z 방향이 되겠죠. 이 Z 방향이 바로 001이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면의 이름도 001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 면의 이름을 정하라라는 건데, 이 면의 이름을 정할 때도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바로 이 화살표를 그어 본다면 요 방향이 되겠죠. 요 방향. 요 방향이 되니까 요 방향의 이름이 110이기 때문에 이 면의 이름도 1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삼각형처럼 생긴 요것도 이제 요거의 수직한 방향은 제가 삐뚤하게 됐네요. 수직한 방향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요 방향이니까 요 방향의 이름이 111이기 때문에 요 면의 이름도 11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들에서는 쉽게 이제 수직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수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면을 나타내는 방법을 바로 우리가 밀러 지수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단순히 이제 수직하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만나는 그거를 이제 그 좌표를 읽은 다음에 거기서 역수를 취해서 분수를 병수로 변환하게 되면은 밀러 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 좌표축과 만나는 절편을 읽고 절편값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방향을 나타낼 때는 방향 혼자를 나타낼 때는 예를 들자면은 뭐 100이다를 나타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향 여러 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괄호가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에 대한 괄호는 약간 이러한 이 각져 있는 이러한 괄호를 쓰는데, 이 면을 나타내는 괄호는 소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면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이 소괄호를 써서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제 그 면의 이름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면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시를 보시면요. 자, 이 면을 사실은 답을 쉽게 아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직하는 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요 방향을 읽게 되면 요 방향이 바로 110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이 소괄호만 씌워주게 되면은 이 면의 면의 이름이 110 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쉬운 경우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잡한 경우에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나는 면이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면이 어떤 축이랑 어떠한 축의 어느 부분이랑 만나는지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에서 이제 만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면은 이 X축에서는 이 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죠. X축에서는. 그 다음에 이 Y축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1이라는 이 점을 지나고 있고, 자, 여기에서 G축이랑 이 면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무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편을 1, 1, 무한대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절편을 읽은 다음에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1에다가 역수를 취하면 바로 당연히 1이 되겠고, 또 1에 역수 취하면 1이고, 무한대의 역수는,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1, 1,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 정수 당연히 1, 1, 0이고, 밀러 지수는 1, 1,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1, 1,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밀러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두 번째 문제도, 사실 두 번째 문제도 쉽죠. 이것도 그냥 하면은 1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거를 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점이 2분의 1이라는 걸 써주면 되겠고요. Y축이랑 만나지 않죠.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축이랑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무한대를 이렇게 써주게 되겠고요. 요 역수를 취하면은 200이 되겠죠. 근데 200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소 정수화 하게 되면은 어차피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의 이름은 10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면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경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랑 달리 사실은 좀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아까는 좀 심플하게 수직하는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수직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사실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밀러 인다이스 방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여기에서 만나는 점들의 좌표를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축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는 이건 2분의 1, 그 다음 요거 B는 1, 그 다음에 C는 4분의 3이라는 요 점들을 각각 읽어주게 되면요. 2분의 1, 1, 4분의 3이라는 점들을 읽고 나서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역수 취하면 2, 1, 그 다음 3분의 4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다시 최소 정수화하면 6, 3, 4가 되고요. 3을 다 곱해주기 때문에 밀러 지수로 하면은 6, 3, 4. 그러니까 이 면의 이름은 6, 3, 4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각의 절편을 읽어주고 역수를 취한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총 이제 4가지를 배우는 거죠. 방향에서는 요게 이제 혼자일 때 요거, 그 다음에 집합일 때는 요거고, 면일 때는 혼자일 때는 요거였잖아요. 소괄호. 이제 집합일 때는 이 중괄호 형태, 중괄호 잘못 그렸습니다. 중괄호 형태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게 방향, 이게 면이 되겠는데, 집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은 어떤 거냐면, 만약 100이라는 것의 결정면 집합이라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00, 010, 001, 원바 00, 그 다음에 0, 원바 0, 00, 원바. 이 총 6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100은 제일 심플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뭐 1, 2, 3 이런 것처럼 다 다른 케이스다 하면은 3가지가 이제 순서가 바꾸는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부호가 또 들어가니까 총 이제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3 곱하기 2 하면 6, 의 순서 바꾸는 게 6가지 종류가 있겠고, 각각의 이제 그 부호를 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8을 곱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는 부호 반대가 되는 것도 포함하네요. 총 48가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6, 8, 48 해가지고. 그래서 뭐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케이스들을 다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향과 면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HCP 구조에서의 면은 좀 더 복잡하죠. 이거까지 이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케이스가 다 해보시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 때 처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축을 놓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A1, A2, A3와 같이 이렇게 축을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축을 설정한 다음에 그 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면 같은 경우에는 A1 면이랑은 여기에서 1이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 A2라는 것과는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A3라는 것은 이쪽을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G 쪽이랑은 여기 또 1이라는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서 1,
무한대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1에서 만나고 여기서는 안 만나니까 무한대 A3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선 G축과는 여기 1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죠. 역수 취해뒀자 1이니까 1이고 이 무한대가 0이 되겠습니다. 1, 0, 마이너스 1, 1 되니까 이거 결국에는 원제로 원바 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HCP 구조, 즉 육방전개, 육각기둥 형태의 이런 경우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 결정면들을 이제 그 같이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지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이는 방법에서 그럼 이 원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쌓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결정질 구조는 이 랜덤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밀하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구조를 훨씬 더 이제 그 조밀하게 3차원 구조로 잘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결정 구조는 우리가 일단 조밀하게 쌓인다. 그래서 가깝게 조밀하게 이제 밀도가 높게 쌓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조밀하게 쌓인다. 조밀하게 쌓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밀 구조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원자 하나, 같은 원소라면은 그 원자들끼리의 반지름이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다 반지름이 같다라는 가정이 있겠고, 금속 결합은 이제 방향성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은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서로 간에 이제 원자 간에 서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도 전자를 서로 쉐어하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는데, 금속 결합은 이제 전자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를 낮추려면, 그래서 잘 결합해 있으려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결합해 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원자의 거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최소화하면은 뭐 완전히 갖다 붙이면은 거의 최소화되겠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자 구름에 의해서 원자 핵끼리는 가까이 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 원자가 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딱 가까이 가는 요 수준까지는 가겠지만 더 가까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걸 금속에서는 그래서 원자의 모양을 구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전자가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그 전자 구름 형태로 어떤 오비탈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금속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금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원자 하나를 그냥 돌턴의 원자 모형처럼 그냥 하나의 구로 가정해도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에서는 이 원자 모형을 구로 가정을 하게 되겠고요. 가장 간단한, 우리가 사실은 계속 배웠죠. 우리가 배웠던 큐빅 형태가 이 세 가지가 이제 큐빅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육방전개 형태, 이 HCP가 되겠는데, 이 네 가지 구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심플한 케이스가 심플하기 때문에 심플 큐빅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정육면체에만 있는 형태고요. 바디 센터드는 정육면체의 그 센터, 채심, 내부에 원자 하나 더 있는 거고, 베이스 센터드는 그 각 면마다 그 중앙에 원자들 하나 더 있는 거고, 헥사고널 크로스펙트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육방전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네 가지 경우들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금속에서의 결정 구조를 거의 대부분 이해하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단순 입방 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그냥 설명드린, 충진율이 낮아서, 충진율이 뭡니까?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순 입방 격자로 해 있으면은 요 내부가 비어 있잖아요. 내부가 비어 있는 것들을 이 원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는 케이스가 되겠고, 여기서 조밀 충진 방향, 그러니까 조밀 충진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건데,
정육면체의 모서리죠. 모서리. 요 모서리 쪽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근데 요 케이스는 크게 많이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코디네이션인데요.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원자가 이웃하는 원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자 충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토믹 패킹 팩터라고 합니다. 패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짐 쌀 때 이제 패키지 짐 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한 잘 쌓여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원자 충진율 아토믹 패킹 팩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 유니셀이 단위 셀이거든요. 단위 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육면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 유니셀은 정육면체를 의미하니까 정육면체의 부피고, 그 다음 위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정육면체에서 이 원자들이 차지하는 이 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인데, 자, 여기에서 모서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구 전체 부피의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8분의 1짜리 구, 이런 애들이 8개 있으니까 구 하나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랑 같다. 원자 하나 들어 있는 거랑 같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패킹 팩터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이 심플 큐빅에서 구해보게 되면은 거의 0.52로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 유닛셀의 볼륨은 우리가 이제 A, 만약에 이걸 우리가 레티스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격자상수라고 하는데, 이 격자상수를 A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이 정육면체의 그 부피는 A 세제곱이 되겠죠. A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9의 부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R이라고 하는 게 지금 0.5A니까 요거의 세제곱이 되고,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원자 개수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산했을 때 8에다가 8분의 1 곱한 형태가 돼서 1,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있는 거랑 같으니까 1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게 되면 0.5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 이런 경우 충진율이 매우 낮아서 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죠. 이제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심플 큐빅은 하나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BCC, FCC, HCP 3가지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되는데, BCC, FCC, HCP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BCC 먼저 보겠습니다. 바디 센터드 큐빅. 그래서 이름에 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디 센터드. 아까 우리가 심플 큐빅 형태에서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중앙 부분이 너무 텅 비어있는 것 같았는데, 이 정가운데, 그 정육면체의 정가운데에 원자가 하나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원자 이렇게 하나 집어넣은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BCC가 되겠고, 하나의 유닛셀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8분의 1짜리가 이렇게 8개가 있고 내부에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총 원자는 2개가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 레티스 내에. 그래서 2 atoms per unit cel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개가 들어있는 거랑 같고요. 여기에서 얘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우리가 했던 니어리스트 네이버, 가장 가까이 이웃들이 몇 명인가 보게 되면은, 이 코디네이션 보게 되면은 니어리스트 네이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원자가 가장 근접한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8이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넘버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원자는 동일하다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충진율을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어디가 가장 따다다다 붙어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BCC에서 모든 원자들이 다
다 붙어 있는 이 케이스들 보게 되면은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니까 총 이제 하면은 이게 2분의 A가 아니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심플 큐빅에서는 이게 이제 반지름이 바로 2분의 A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산하기 쉬웠는데 이 BCC에서는 이 반지름이 2분의 A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개념, 요거는 R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R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반지름 R이 네 개인데,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길이가 우리가 A라는 거는 잘 알고 있죠.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는 루트 2A가 되고, 요 길이는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잘 보시는 것처럼, A와 루트 2A와 루트 3A가 있는데, 요 A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R과 A의 관계를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루트 2A에서도 R과 A의 관계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 루트 3A가 있는 요 구간에서는 이 네 개가 이게 원자들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4R과 루트 3A가 같습니다. 그래서 4R은 루트 3A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R이라는 것은 4분의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 R에다가 4분의 루트 3A를 넣게 되면은 이 9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9가 이제 3분의 4 파이에 4분의 루트 3A의 세제곱이 되는데 총 이제 8분의 1짜리가 8개 있고, 그 다음 하나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계산하면 총 2개인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티스 파라미터에서의 유닛셀의 볼륨은 항상 변하지 않죠. 이건 A 세제곱이 됩니다. A 세제곱 다 날라가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0.68, 즉 아까 우리가 심플 큐빅에서 봤었던 0.52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페이스 센터드 큐빅. 아까 BCC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각 면에 있는 겁니다. 각 면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BCC 같은 경우 여기 센터에 하나만 있었잖아요. 이 FCC 같은 경우는 페이스 센터이기 때문에 이 면의 중심에 다 있는 겁니다. 즉 면의 중심마다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총 여기 면에 있는 것만 해도 총 이제 6개가 되겠죠. 그럼 아까 계산해 보게 되면 8분의 1짜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8개니까 하나가 있겠고, 자, 이건 2분의 1짜리죠. 반 잘려 있죠. 2분의 1짜리 6개 있으니까 총 3개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되니까 유닛셀 하나당 총 4개의 원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BCC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충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콜디네이션, 여기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럼 자기 주변에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보면, 자, 여기에서 기준을 삼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가까운 애들이 여기에 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2a가 되죠. 2분의 루트 2a. 2분의 루트 2a인 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위에도 있겠죠.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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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3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3을 하면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12개니까 콜디네이션 넘버도 12개. 즉, 훨씬 더 많이 원자들과 많이 인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진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충진율 구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다 붙어 있는 면, 원자들이 하나하나 다 붙어 있는 면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요 면이 되겠습니다. 이 100에 해당하는 요 면이 되겠습니다. 이 면은, 자,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루트 2a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반지름 r, 그 다음 r니까 4r이 루트 2a가 됩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게 4분의 루트 2a가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이 총 원자의 개수는 내부에 이 8분의 1짜리가 8개 있어서 1개고, 2분의 1짜리가 총 6개 있기 때문에 3개에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를 곱하고 반지름을 4분의 루트 2a를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0.74.
그래서 가장 높은 0.74라는 이 아토믹 패킹 팩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거의 74% 정도는 꽉 차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FCC가 되겠습니다. 자, FCC라는 것에서 좀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0.74보다 더 높은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CC가 이미 최조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밀하게 쌓았을 때 이렇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FCC가 되겠습니다. FCC라는 걸 우리가 쌓아보게 되면은,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당구공이나 아니면 귤 같은 뭐 사과 같은 것들, 뭐 그런 구슬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장 조밀하게 쌓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를 두고 주변에 6개를 이렇게 둘러싸게 쌓는 방법이 2차원에서 가장 조밀하게 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쌓은 이후에 만약에 그 위에다가 그냥 뭐 아무데나 이렇게 놓게 되면은 최조밀하게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조밀하게 쌓기 위해서는 요 세 개가 만나는 요 사이에다가 원자를 쌓아줘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만나는 사이에다가 원자 하나씩 쌓아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원자를 다 쌓을 수가 있겠죠. 요 단계까지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방식으로 요 세 개가 만나는 요 영역에 또 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한 층 다 쌓여 있는 게 바로 FCC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쌓여 있는 거를 옆에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즉 FCC는 여기에서 이 베이스 센터 이게 하나씩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우리는 방금 봤을 때는 100면들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했는데 실제로 111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장 조밀하게 쌓여있는 케이스가 바로 FCC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FCC가 되겠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HCP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CP는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 스트럭처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육방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최조밀 구조가 되겠는데 이 FCC랑 HCP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A라는 면을 쌓고 그다음 B를 쌓은 다음에 새롭게 이제 C라는 위치에 쌓았을 때는 바로 FCC가 되는 거지만 이 C라는 위치가 아닌 원래 A가 있던 예를 들자면 원래 이 C라는 위치에 쌓지 않고 돌아가 볼까요? C라는 위치에 이렇게 쌓으면 FCC가 되는 거고요. 여기 쌓지 않고 또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원래 A가 있던 여기에 다시 또 쌓을 수가 있잖아요. B에서 초이스가 두 가지니까 이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지게 되면 HCP가 됩니다. 이렇게 쌓으면 주황색은 FCC, 빨간색은 HCP.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조밀하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주변 6개가 둘러싸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씩 또 놓죠. 그 다음에 그거랑 똑같이 위에다가 또 6개가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를 똑같이 놓게 되면 이 구조가 A, B, A, B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FCC 같은 경우에는 ABC, ABC로 반복되지, 그러니까 뭐 3개 걸러 하나씩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HCP 같은 경우에는 AB, AB로 2개씩 반복되는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아토믹 패킹 팩터는 0.74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최조밀 구조고 이거 단순히 이제 방향만 뭐 바꾼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이 FCC처럼 원자 충진 밀도는 0.74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0.74가 되겠고 재밌는 사실은 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제 A, 그래서 C over A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1.633 정도 나옵니다. 3 위에 뭐 점이 찍힌 형태의 3, 3, 4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럼 1.63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는 어떤 방향성이 좀 가져진다라는 거죠. HCP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유니셀 안에는 원자들이 몇 개가 있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유니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요 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뭐 그거 볼까요? 코디네이션 먼저 볼까요? 그 nearest neighbor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얘 뭐 이런 애들 중심 보겠어요. 여기서 가까운 애들 다 이 한 칸씩 있는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한 칸씩 있는 애들 다 총 주변에 같은 면에 6개 있고 밑에랑도 또 연결되잖아요. 총 3개, 위에 또 3개, 그러면은 6개, 3개, 3개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니셀 안에서의 원자들 몇 개가 있냐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요런 애들이 지금 들어갔을 때, 요런 애들이, 코너에 있는 애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가 육각형을 그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육각형, 정육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육각형 그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자, 여기에서 이게 120도짜리가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120도짜리가 총 6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둘러싸져 있는 애들만 총 6개가 들어갑니다. 총 그래서 그 2개가 되는 거죠. 120도짜리가 그 3개만 돼도 1개가 되는데 이게 6개가 되니까 2개, 원자 2개가 되겠고요. 원자 2개. 여기서도 원자 2개짜리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절반 들어가죠. 절반짜리가 2분의 1짜리가 2개 들어가니까 1개. 그래서 2 더하기 이제 1. 그래서 총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2개 들어가고 요거 이제 총 이제 지금 한 것만 해도 5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에 있는 것들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 요거는 요게 1개밖에 안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반 잘려서 들어가요. 반 잘려서 반이 잘린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온전하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 잘린 다음에 들어가니까 요 6개 둘러싼 애들이 원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둘러싼 애들이 원자 1개, 그죠? 왜냐면은 이게 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반을 잘라버리고, 그죠? 거기에서 위쪽에서 이제 한 120도만 딱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은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6분의 1짜리가 6개니까 이게 둘러싼 애들이 1개, 그 다음에 또 둘러싼 애들 1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합치면은 1개, 총 3개가 됩니다. 총 3개에다가 그 다음에 얘들 온전한 애들 3개 들어가잖아요. 3 더하기 3 형태가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원자가 됩니다. 원자 6개가 한 유니셀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HCP 구조가 되겠고요.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제 이 밀도를 구하는 방법들은 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뭐 원자들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 원자를 구할 수가 있겠고,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은 이론적인 방법이랑 그 다음에 뭐 실제랑 이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밀도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BCC가 그래서 뭐냐, 그 다음 FCC가 뭐냐, 그 다음에 HCP가 뭐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 금속 소재들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즉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BCC의 대표적인 금속들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페라이트라고 하는 알파 철이 대부분 BCC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크로뮴이라던가 텅스텐, 그 다음 탄탈륨, 그 다음 몰리브데늄, 이런 것들이 바로 BCC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BCC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BCC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뭐 어떤 뭐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다르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파철, 그다음 텅스텐, 크롬, 탄탈륨, 몰리브데늄은 BCC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FCC가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카파, 구리죠. 그 다음에 뭐 금도 그렇고, 은도 이제 FCC고, 그 다음 뭐 PB, 납이고, 이제 뭐 니켈, 그다음 플라티늄, 뭐 백금,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FCC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랑 구리, 니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소재들이 FCC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CC는 FE 중에서 FE도 FCC 구조를 가지는 게 있습니다. 이 감마철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이 알파철이잖아요. 알파철은 BCC 구조고요. 그 다음에 감마철은 FCC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도 물론 오세나이트와 페라이트로 나뉘긴 하는데 대부분 뭐 잘 알고 계시는 스테인리스강은 이 FCC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감마철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안 붙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알파철은 자석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FCC는 붙고 안 붙고 PC 안 붙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HCP를 보게 되면 HCP는 대표적으로 예, 여기 나오네요. 마그네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타이타늄도 사실 알파 타이타늄과 베타 타이타늄으로 나뉘는데 알파 타이타늄은 HCP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타이타늄은 BCC예요. BCC.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HCP인지 BCC인지 FCC인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카드뮴이나 뭐 징크 이런 것들도 HCP. 제일 중요한 건 마그네슘이랑 타이타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러한 BCC, FCC, HCP들이 각각 다양한 소재들. 그래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HCP는 큐빅 형태가 아니니까 비율이 지금 이게 1대1이 아니잖아요. 1.633 이렇게 되니까 가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가공이 잘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HCP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FCC 같은 경우는 온도에 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BCC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급격히 취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알파철 같은 경우에는 취성, 뭐 천이온도 이런 것들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BCC냐, FCC냐, HCP냐 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 소재의 물성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요 내용들 아시게 되면은 어떠한 그 소재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은근히 또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뭐 이게 세라믹에서의 아토믹 본딩이라던가 뭐 우리가 왜냐면 금속 결합만 배웠으니까요. 그 세라믹 소재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다뤄보도록 이온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도 뭐 비율 계산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혼성 결합이나 이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